네, 3월 15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단 오늘 시장 네. 정말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시장이 그렇게 빠지진 않았는데 네. 내일이 사실은 더 겁이 나요. 일단 내일 수요일이죠. 네. 네, 수요일이면 뭐 일단은 수요일과 목요일. 그 수요일이면 내일은 이제 삼성전자 주총이 있고요. 목요일 날 같은 경우 아침에 새벽이 되시면 드디어 이제 FOMC가 금리를 어떻게 올릴지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여전히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오늘 내일까지는 시황이 그렇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결국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이제 결국 그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증시가 어떻게 방향성을 다시 탐색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오늘 제가 시장을 보면서 최근에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느끼는 것은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 시장 뭐 다들 보실 거예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보는 순서가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다우 지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눈이 이제 돌아가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다음에 다우 이런 순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3% 정도 빠졌어요.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보합이었고, 삼성전자가 오늘 200원 올랐고요.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SK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긴 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모습들은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물론 일부 개별주 같은 경우 오늘 조금 업종별로 낙폭을 좀 키워가는 업종. 특히 반사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뭐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도 반락을 했고, 그러니까 지난주와는 색깔이 좀 달라지면서도 어찌됐든 지금 2,600선을 깨지 않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저는 바닥에 대한 믿음을 버릴 수는 없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황이 별 의미 없다. 이 말씀에 저도 동의가 되는 게 네. 일단 우리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일단 하나는 뭐 중국 악재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예. 금리 인상 FOMC에. 근데 특히 좀 불안한 게 오늘 어제도 뭐 6% 항생 그 차이나 지수 예. 빠졌잖아요. 네. 오늘도 7%대 가까이 네. 빠지면서 아예 중국 증시 자체 상해 지수, 심천 지수까지 5%씩 빠졌다는 게 네. 이게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잠깐 그 전에 우리 종합주가지 차트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 보시는 분의 시각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이제 저점 테스트죠. 2,600에 대한 저점 테스트 구간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주봉으로 보면 좀 더 확실하겠죠. 지금 이제 저점 테스트를 지금 깼냐 안 깼냐라는 부분들인데 지금 다른 이제 증시를 보면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그 중국 증시를 보면 지금 저점이 다 깨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이 다 깨져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지금 이제 중국 증시 이전에 뭐 한번 우리가 보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최근에 굉장히 약했어요. 그렇죠. 그것들 비해서는 국내 증시가 저점을 안 깨서 다행이었는데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에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중국 증시가 최근에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한테 또 다른 불안 요소가 되고 있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G2 국가 두 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불안 요소입니다. 일단 미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 테크주들이 많이 빠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 테크주들이 빠질 때 이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언론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대한 것들 여러분 출근하실 때 보시죠. 다들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보시면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했다. 요게 전부 다예요. 근데 저는 그 내피셜은 좀 잘못됐다. 이게 단순하게 지정학적 리스크로 빠졌다라고 보는 게 왜 위험하냐면 미국이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뭐 원자재 가격 급등이라든지 뭐 다양한 요소들을 미치긴 하겠습니다만 테크주 중심으로 소비주가 안 빠지고 테크주 중심으로 많이 빠지고 있다는 점이 이게 과연 지정학적 리스크만 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얽매이다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되면 증시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다른 또 내피셜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위험하고 일단 중국 증시로 또 넘어오게 되면 중국 증시가 최근에 또 좋았느냐? 중국 증시 계속 안 좋았어요. 중국 증시 계속 안 좋았었던 상황에서 지금 이제 트리거가 된 건 그거죠. 미국 시장에서 ADR에 대한 퇴출 얘기. 그다음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그 일부 지역에 다시 셧다운이 들어갈 수 있다. 봉쇄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홍콩 증시 중심으로 많이 빠지는데 이게 과연 봉쇄로 인해서 중국이 이렇게까지 빠질 수 있느냐?
라고 본다라면 지금 그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미국 주도로 올라왔었던 경제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러시아 디폴트가 이제 또 오늘 내일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게 된다라면 지금 글로벌 은행들이 돈을 띄게 되는 거죠. 돈을 띄게 되는데 이게 지금 뭐 그렇게 된다라면 신흥국에서 자금을 회수가 되고 여기에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에서 돈을 띄면 그 중앙은행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덧붙여서 미국이 지금 내일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QT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또 그 자금이 또 빨려 들어가거든요. 이런 우려감들이 현재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 축소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선방하고 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을 둘러싼 그 특이한 요소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중국 시장 같은 경우 그러니까 네. 중국 경제에 대해서 그 헝다 부도 사태 이후로 네. 계속 그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중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냐. 중국이 지난 2021년 4분기 4% 성장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 올해 나온 중국에 대한 성장률을 역시 4%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 3월 달에 끝난 이제 어저께 끝났죠. 어저께 끝난 중국 양회에서는 5.5%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월가 예상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제시했습니다만 30년 내 최저치를 지금 이제 나타내고 있는 거죠. 5.5%를 한다라는 것은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4%보다는 5.5% 계획하면 뭐 그나마 낫죠. 우리가 좀 기댈 언덕이 좀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연 성장률은 4%인데 5.5% 한다라는 것은 중국은 계획 경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들이 중국 그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하반기 때 되면 중국의 부양책에 기대서 우리 관련주들이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계획 경제, 그러니까 공산당 체제 하에 있으면서도 자유 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공산당 경제가 이제 그 목표 성장률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5.5%를 하면 상반기 때 4% 하면 하반기 때 경기 부양을 해서 5.5% 맞춰놓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5%가 의미가 있고요. 그러면 4% 성장인데 5.5% 맞추려면 뭘로 맞추죠? 보통은 부동산.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이제 그동안은 다 SOC 투자 부동산으로 보통 맞춰왔는데. 내수에서 가장 쉽게 정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부동산. 그렇죠. 눈에 당장 건설. 보이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유령 도시도 생기고 헝다 이슈도 터지고 이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죠. 여전히 부동산 카드에 대한 어떤 정치인들은 시진핑은 유혹을 받긴 하겠습니다만 불투명성이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중국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또 하나의 불안정한 요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글로벌 투자자라고 한다라도 과거에는 중국이 뭐 어느 정도 되겠는데 지금 헝다 이슈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 있는 상태에서 과연 중국에서 내가 돈을 계속 넣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좀 의문점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 장은 어쨌든 괜찮게 끝났어요. 네, 괜찮게 됐습니다. 네, 뭐 그냥 잘 버틴 거죠. 그렇습니다. 예. 중국이라든가 이런 거 비하면. 코스피가 0.9% 빠지고 코스닥이 한 1.4% 빠졌다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나스닥도 오늘 새벽 2% 빠졌는데 일본도 지금 보니까 니케이 0.15% 상승으로 끝났단 말이죠. 네. 대만 지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영향, 이 급락한 이 상황을 그냥 중국 내부 문제로 우리는 그냥 안심해도 되는 것인지 혹은 이렇게 폭락한 이것이 내일 우리 시장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돼서 일단은 대만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건 어차피 중국 증시가 오늘 밀렸던 건 장중에 다 확인이 됐었던 상황이고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확인이 다 됐었던 상황이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심리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냉정한 판단이 오면서 이제 심리적인 영향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홍콩 중국 증시가 빠지는 게 뭐 심리적인 영향 말고 뭐고 있어? 라고 하는데 엄청난
이게 지금 수면 아래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ELS, ELF라는 상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은행 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최근에 저도 ELS를 가입 안 해서 금리를 못 보기는 한 4에서 5% 정도 제시할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 그러면 한 2년에서 3년 정도 놔두면 4에서 5% 정도 이자를 주겠다. 이게 투스타 상품인데요. 그러니까 홍콩 H지수하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랑 연계한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45%가 안 빠지면 그 6개월 단위로 만기가 도래하지만 최대 2년에서 3년 사이에 이 돈을 주겠다라고 이제 들어간 상품이 있는데 홍콩 H지수가 지금 고점에서 44%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10,000원에 산 주식이 5,000원으로 떨어졌다 10,000원으로 올라오면 내 돈 10,000원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ELS, ELF에 들어가신 게 고점에서 50%가 빠졌다가 다시 100으로 올라잖아요. 50%가 빠지는 순간 45% 이상 더 빠졌죠. 내 돈은 20% 정도, 20-30%밖에 안 남습니다. 낙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 손실이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기다린다고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펀드 상품 같은 경우 우리가 기다린다고 올라오면 되죠. 뭐 10년, 20년 들고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딱 낙인이 되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관련된 파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기술 관련주를 또 짓누를 수 있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숨어 있는데 이 복합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경제 상황들, 뭐 러시아의 뭐 디폴트가 됐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거 자체보다도 네. 혹시나 여기하고 연계돼 있는 글로벌 펀드, 헤지 펀드들의 어떤 파생 상품이 건드려질까봐 그렇습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이게 상당히 무서운 거 아니냐. 그게 또 무서운 게 우리가 지금 조선주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생각나는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서 찐시황을 좀 하는데 조선주들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조선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가 러시아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선주가 확 올랐어요. 조선주가 확 올랐는데 제가 그 뒤에 이제 8.15 나왔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거는 믿을 수 없다. 근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조선주가 올라간 거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조선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단 전쟁이 났으니까 러시아가 그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잠글 수 있다. 잠근다라면 그러면 유럽이 그 가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미국산으로 이 수입처를 바꾼다라면 그럼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가 부족해진다라면 그 배를 우리나라 조선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중심으로 빵 떴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는 지금 러시아가 가스관 안 잠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능성들에 대한 얘기고 서로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근다 한더라도 그게 이제 뭐 이쪽에 발주 내고 뭐 이러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조선주가 오늘 다시 저점 수준 떨어졌어요. 딱 오늘 보니까 뉴스가 나온 게 3월 달에 삼성중공업이 러시아에 쇠빙선 2척을 인도하기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결제가 막혀가지고 쇠빙선이 못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조선주들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여기 출연하면 출연료를 받죠. 그럼 딱 얼마 받기로 하고 딱 들어오는 게 그 현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서브프라임 사태를 겪고 나서 그 발주처들이 돈이 없으니까 조선사들은 일감을 따와야 되고 갑을 관계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헤비테일 방식으로 처음에 계약할 때 20% 주고 계약금, 그 다음에 30% 더 주니까 총 50% 갖고 니네가 배를 지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현대중공업이 회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어쨌든 내 돈으로 이 배를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래 조건이 확 나빠진 거네. 나빠진 거죠. 조선사 입장에서. 그리고 배를 넘겨주면 50%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조선사들이 최근에까지 적자를 나타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 한 2, 3년 전에 적자 수주했던 것을 넘겨줘도 수익이 안 났고 그래서 이제야 수익이 난다라고 봤더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또 수익이 안 나고 이런 악순환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쇠빙선 2척이 묶여버렸네. 근데 이 웃긴 거는 뭐냐면 컨테이너선 같으면 이제 조선은 수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누가 사겠다 그래서 안 살면 제가 뭐 대표님한테 팔 수도 있는 거죠. 동일한 제품이니까. 근데 지금 저같이 살찐 사람 옷을 대표님 못 입으시잖아요. 이게 지금 수주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컨테이너선 같으면 다른 데 팔 수가 있죠.
세빙선을 어디다 팔아먹죠? 그러니까 딱 그 목적으로 하는 것만 살 수 있으니. 사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살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삼성중공업이 3년인가 5년 동안 고생했던 게 그 석유 시추선. 그 드릴십. 드릴십을 못 팔아가지고 이 드릴십은 북해에서 파는 거랑 남국에서 파는 거랑 태평양에서 파는 거 다 다르거든요. 조건이. 근데 그거를 두 척을 못 팔고 있다가 어떻게 겨우겨우 넘겨놨는데 이제 세빙선 두 척이 턱하니 이제 한국에 정박이 돼 있네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우리가 조선사가 묶인 돈이 지금 배를 짓고 있어요. 러시아 배를. 근데 지금 불안하다고 배를 안 짓나요? 일단은 건조해야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뭐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이게 계속 돈은 묶여간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조선사들이 처음엔 넷피셜로 올랐다가 팩트를 딱 확인해 보니까 야 이거 큰일이다. 지금 그래서 조선주가 또 빠지는 겁니다. 지금 특히 그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보니까 오늘이 외국인이 150만 주 매도를 했네요. 개인이 200만 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일부 전문가분들께서 TV에 나오셔가지고 주선주가 뭐 이렇게 되면 전쟁 수혜주다라고 보시는데 전혀 뭐 그거는 뭐 아니고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벌써 터졌고 다른데 지금 조선삼 다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도표까지 그려져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선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살펴보셔야 돼요. 네. 지금 일단 근데 조선주만이 아니라 네.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도 6,700억 거래소에서 네. 코스닥에서 한 370억 선물도 한 2,300억 매도를 했단 말이죠.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다들 불안해하는 게 이게 한국 시장을 버리는 거냐 아니 단지 해칭 차원에서 그냥 우리 쪽에서 그냥 파는 거냐 세계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차이가 또 있잖아요. 근데 크게. 이것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뇌피셜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려했던 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이 이제 내일 모레면 금리 인상하고 QT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QT 얘기가 나왔을 때 국내 시장이 살짝 빠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이제 금융 전문가분들께서 환율 전문가분들께서 얘기하는 게 결국 QT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체표 축소를 하게 되면 자금이 어떻게 되죠? 신흥국의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처음에 우리가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펼쳤을 때는 선진국에서 돈을 풀었죠. 결국 선진국에서 돈을 푼 것을 원래 양적 완화의 기본적인 개념은 푼 돈을 가지고 기업들이 싼 자금을 갖고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 보니 이 자금들이 투기성 자금으로 변하면서 원자재, 증시 이쪽으로 몰리면서 자산 가격을 버풀려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돈을 회수를 하려면 이 부풀렸던 자산 가격에서 돈이 빠져야죠. 그러니까 증시에서 돈이 빠지고 저는 이제 유가도 원자재 이제 QT 하면 원자재 가격이 좀 빠질 걸로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건데 그거 일환일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인께 한국은행 총재 이제 3월 말자로 이제 끝나시니까 임기권 넘기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도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금리 격차가 똑같으면 왜 이게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랑 우리랑 금리가 똑같아? 근데 왜 한국에 돈을 맡겨? 미국에 돈을 그렇죠. 맡기지? 안정하게.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나가려면 우리는 금리를 더 높여야 돼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니까 지금 우리 쫓기면서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계부채 문제 심각한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자금의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기사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네. 영국에서 이제 경제 기사가 나왔는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불안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경제 정책이 바뀔 수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건들지 마라라는 식으로 논문을 쓴 게 오늘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그쪽 뭐 시각이니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새로운 정부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도 일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시각도 있다. 이건 뭐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또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우리 차 소장님이 여당 지지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다 살펴봐야죠.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봐야 되니까 그런 시각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중국 관련주로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도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중국이 공식적인 한한령이 없었지만 한한령을 해제할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대두가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거 중국들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국의 어떤 또 다른 자극이 될 수도 있다. 이것 때문에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라 정책이 이제 어찌 되셨으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공약들이 시행이 된다라면
지금 중국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싫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놓고 있는 상황이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뭐 환율도 지금 1,200원대를 훌쩍 넘어선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국인들이 단순히 빠져나간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라든지 지금 또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일 수 있어요. 미국 주식에 빠지니까. 미국 주식이 빠지니까 오히려 미국 주식에 대한 어떤 로테이션도 일어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이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섣불리 들어올 만한 요소들은 별로 없다. 그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시장 뭐 어렵죠. 어려운데 사실 그동안 이제 다들 기대했던 거는 이 불확실성이 거쳐지는 게 FOMC의 금리 인상. 이제 네. 오늘 내일이죠. 네. 이 이후에는 좀 뭔가 좋아지지 않겠냐 기대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네. 때문에 다시 헝클어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중국의 문제가 또 악재가 터지면서 네. 더 헝클어졌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기본적인 생각은 바닥을 잡았다라는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잡았다가 아니라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2,600에 대한 어떤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졌고 코스닥 기준으로 봐서도 더 여유가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전저점하고는 코스닥이 한 850 정도 되니까 오늘 870 정도 되니까 여유는 좀 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지금 뭐 매도 관점은 전혀 아니다. 매도 관점은 전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시야를 여러분들이 병행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장에 있어서 테마주를 따라가기에는 지금 이제 선거 테마주도 한 차례 끝났죠. 지금 이제 물론 농산물 가격, 농산물에 대한 이런 종목들은 좀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선거 관련해서 뭐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끝났습니다. 그렇고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조금 그렇고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 관점에서 잘 접근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되지만 나 너무 머리 복잡하다. 지금 뭐 미국 증시 빠져, 홍콩 증시 빠져, 뭐 러시아가 어때 이런 분들은 차라리 지금 현금이 있으시다라면 저는 길게 보시라. 지금 이제 악재가 극에 달하는 구간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따라서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면 우량주 중심으로 저점 매수는 가능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게 지금 어쨌든 이제 새로운 정부가 이제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5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시게 될 텐데요. 다양한 얘기들이 지금 뭐 쏟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주식들이 올랐거든요. 지금 공약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게 건설, 원전, 그다음에 플랫폼 규제 완화, 그다음에 오늘 같이 또 얘기가 나온 것은 원격 진료. 이런 그 수혜주 찾기에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건 공약입니다. 공약이 정책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얘기, 정치적인 얘기를 어차피 그냥 그러니까 공약 관련해서만 팩트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난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새 정부로 이제 되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을 잘 살피겠다라는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건 제 내피셜입니다. 그분이 오늘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노무현 정부도 공약 이행률이 65%밖에 안 됐다. 이 얘기의 전제는 뭐죠? 우리도 공약을 100% 지키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섬찟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약과 정책으로 바뀔 때는 물론 바뀌는 건 있어요. 왜냐하면 공약이라는 것은 선거를 위한 거고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인수위가 꾸려지고 취임하신 이후에 내각이 꾸려지고 많은 전문가분들과 그리고 공무원분들과 또 이제 소통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또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약이 우리가 100% 정책으로 간다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많은 분들인데 왜 대놓고 얘기하시는 게 조금 불편하다라는 건데 어찌됐든 이제 공약에서 정책으로 넘어갈 때 과연 수혜주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여기에는 가을쯤에 이제 그게 전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께 이 업무 보고를 이제 각 부처들이 할 때 정책이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본격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요 점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꼬인 실타래 같은 이 어려운 불확실한 장세 언제쯤 좀 우리가 안심할 만한 상황이 될 것이냐. 이제까지는 FOMC 금리 인상 발표 이후라고 봤는데 이제는 언제로 봐야 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면 아니면 중국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전선 같은 경우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이어폰 같은 옛날 이어폰 같은 거 막 이렇게 뭉쳐놨다 보면 하나씩 풀어야 결국 풀리지 않겠습니까? 일단 당장 FOMC 같은 경우 목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2.5냐? 그러니까 25bp냐 50bp냐를 가장 먼저 보시겠죠. 근데 25bp냐 50bp냐는 증시에 영향을 그렇게 별로 안 미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각오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건 두 가지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분위기, 그다음에 앞으로 긴축 속도라든지 횟수 이거에 대한 발표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점도표가 되겠죠. 점도표가 이제 369 12에서 점도표가 나오니까 점도표가 이제 목요일쯤 되면 이제 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제 점도표에 따라서 앞으로 금리 인상의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을 더 땡기겠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러면 증시를 또 한 차례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찰하면서 하겠다라면 조금 뒤로 미뤄질 수도 있고 지금 스케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연준에 대해서 좀 발작을 일으킨 걸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작년 초만 하더라도 연준은 우리들한테 시간을 많이 줬어요. 급작스럽게 하지 않겠다. 근데 작년 가을서부터 확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똑같은 연준이었는데 작년 봄만 하더라도 뭐 금리 인상은 천천히 하겠다. 뭐 평균 2%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면서 시장이 마음껏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도록 해놨다가 작년 가을서부터 갑자기 금리 인상을 뭐 내년에 몇 차례, 내후년에 몇 차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발작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따라서 연준이 지금 혹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연준 위원들의 그 얘기를 모아놓은 샤워실의 바보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번역서가 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온수 냉수 할 때 샤워할 때 이렇게 처음에 딱 틀었을 때 뜨거우면 내가 뜨거움을 느끼니까 다시 차갑고 다시 뜨겁고 이게 왔다 갔다 하듯이 적절 온도를 찾아가는 것처럼 지금 연준이 그런다라는 그 우회적인 표현인데 연준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내일 삼성전자의 주총도 중요하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내일 주총을 하는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GOS 문제가 굉장히 문제시 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명,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재판이 아직 다 안 끝났어요. 몇 가지 이제 재판들이 이제 큰 재판은 아닌데 사소한 재판들이 남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올해 반도체 투자를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뭐 우리가 이제 어떤 뭐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비전을 밝히시겠죠, 주총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제 상수세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뭐 말이 그렇지 배당을 이제 많이 좋았던 건데 이 배당 정책을 어떻게 또다시 끌고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을 어떻게 자극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내일부터 이제 시작되는 주총과 관련되는 우리가 또 하나의 살펴야 될 뉴스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크라이나 문제는 지금 막 혼선입니다. 저도 막 모르겠습니다. 뭐 한쪽에서는 협상을 한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뭐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다라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러시아가 중국에 뭐 드론을 뭐 요구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 오래 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전반적인 분위기는 하루에 25조가 들어간다면서요, 전쟁 비용이. 우리나라 지금 방산 비용의 1년치 절반이 하루씩 이제 나간답니다.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긴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때까지는 불확실하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하나씩 실타래가 3월, 4월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장 많은데 이제 그 발생률이 이런 것들도 이제 꺾여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4월까지는 그렇게 장이 드라마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대신 4월까지 지금 2,600선과 850선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에서 버텨주게 된다라면 그 5, 6월 정도 되면 오히려 정말 장이 재밌어질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이게 시간을 정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긴 합니다만 일단 뭐 그 뒤에 올라가는 거는 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3, 4월까지는 시장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네. 우리가 신규 투자자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싼 가격에 들어갈 거냐를 고민하니 네. 그분들이야 뭐 문제가 없는데 네. 지금 이미 들고 있는 분들은 이미 그렇잖아도 뭐 20%, 30%, 40% 물려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아니면 뭐 종목 교체 얘기도 있고 물타기 얘기도 있고 이렇게 쌀 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낫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리스크가 더 커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만약에 빠져도 많은 분들이 2,400, 2,500 얘기하시거든요. 불과 한 1,200포인트예요. 1,200포인트에서 올라올 땐 다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상승은 다 같이 올라옵니다.
2차 상승기에는 여기서 차별화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종목 교체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괜히 엇박자가 날 수도 있는 리스크가 확실히 커졌어요. 지금 이제 많은 종목들이 다들 밀렸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 NFT 다들 밀렸고 2차 전지 다 밀렸고 플랫폼은 그나마 반등을 좀 해줬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심스럽다. 차라리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있다라면 물타기 제가 지난번에 8월에서 기준 설정해 드렸죠. 내가 이 종목이 없어도 사겠다라고 하면 물타기 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 돈 가지고 지금 다른 쪽에 대해서 뭐 공약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대장주를 산다라든지 이런 쪽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리오프닝과 관련한 고민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리오프닝과 관련한 고민들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주들이 좀 올랐어요. 네. 항공주들이 올랐는데 저는 리오프닝 중에서 가장 아킬레스건은 항공여행주다. 항공여행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제 방송하면서 이제 저도 뉴스를 보니까 대한항공인가 아시아나항공인가요?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지방 노선을 이제 그동안 닫아놨던 거를 다시 열었어요. 그건 이제 열겠다는 거고 오사카 같은 경우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렸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일본이 지금 여러분들 여행 가고 싶다고 여행 가실 수 있나요? 못 가요. 그렇죠. 네, 일본은 지금 이제 비즈니스랑 유학생만 받아들이고 있고 일일 입국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걸 서서히 넓히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단 그 항공업계에서는 일단은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비행기 노선을 지금 이제 막 띄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비행기가 만석이 아니라 지금 뭐 다 비행기 안 차서 움직이는 상황인데 항공료는 2배죠. 항공료는 지금 2배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가 부담 확 올라가 있고 비행기는 띄워야 되고 이게 지금 이제 시간 싸움인데 그 대표적인 게 제주항공이 일단 유상증자했고요. 지금 최근에 티웨이항공이 약 1,000억이 넘게 유상증자를 지금 합니다. 근데 티웨이항공이 890억이 그 운영자금이에요. 그러니까 890억 갖고 버텨야 돼요. 그렇지. 그래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이걸 못 버티면 LCC 몇 개는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고 여행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다양한 지금 뭐 상품들을 개발해서 팔고는 있어요. 팔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조건이 있죠. 일단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예약하시면 쌉니다. 그 다음에 그쪽 나라가 열리면 우리가 여행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조건이죠.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시간 싸움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안 나오면 얘네들이 이기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얘네들이 져요. 그런 어떤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어제도 빠지고 있는 게 중국 리스크가 또 이제 불거지면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단순하게 접근하기에는 물론 이제 리오프닝 시대가 올 것은 자명하죠. 리오프닝 시대가 올 건 자명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많이 기대감이 있다. 반면에 리오프닝 관련해서 살려면 의류주들 오늘 같은 경우 의류주들 괜찮았거든요. F&F라든지 뭐죠? 의류주들은 좋았어요. 근데 의류주들 같은 경우는 해외 소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뭐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하면서 지금 뭐 여행 여러분들 지금 이제 당장은 좀 두렵죠. 30만 명이 코로나 그렇죠. 지금 뭐 여러분들 주위에 코로나 안 걸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다 걸려가지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여행 기대감은 좀 아까 뭐 이렇게 나들이 기대감은 좀 하면서 옷 같은 경우도 한 2년 동안 못 사셨기 때문에 보복 소비가 가장 일어날 수 있는 분야는 저는 이 분야다. 옷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체형이 안 맞고 눈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다지 거론도 안 됐고 그다음에 이제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이런 데 본다라면 오히려 리오프닝주에서 뭐 항공주를 따라간다라든지 카지노를 따라간다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의류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좋다. 오늘 같은 경우 의류 관련주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이제 뒤늦게 좀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의류 관련주 말씀하시니까 예. 근데 또 몇몇 의류주들은 중국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잖아요. 중국 소비주. 네. 뭐 F&F 같은 경우는 네. 어제 많이 폭락을 했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의류주 국내에 대한 소비 기대감만으로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 결국은 네. 글로벌리 수출하고 세계적인 어떤 수요가 발생이 돼야 이것도 주가가 올라갈 텐데 중국 일단 가장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중국이 좀 이상하고 네. 또 거기에 따라서 다 영향을 받게 되면 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 코로나 때문에 리오프닝은 되지만 막상 소비와 관련해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것은 좀 그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중국과 관련해서 엔터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어떤 뭐 이게 한국산 게임, 한국산 드라마 이게 좀 확연하죠.
그래서 이거를 중국 정부가 안 돼 이렇게 선언할 수 있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일찌감치 경쟁력이 떨어졌다. 지금 이제 화장품 사시려면 저는 콜마나 아니면 그 뭐죠? 콜마나 이쪽 그 ODM 업체 코스맥스 같은 경우가 좋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이 중국 로컬 업체들이 워낙 치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화장품 같은 경우는 남성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여성분들한테 화장품 선물하면 잘못하면 혼나죠. 그렇죠. 왜냐면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에게 맞는 제품이 그렇죠.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 모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거 아무리 비싸도 자기 피부에 안 맞으면 화장품을 못 쓰는데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중국 로컬 업체들의 화장품들이 많이 떨어졌고 우리가 이제 K-뷰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인기를 끌면서 한때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다 좋았죠.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니스프리라든지 좀 저가 브랜드는 1년 만에 철수해버렸어요. 그건 중국이 그동안에 확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유지했던 게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고가 브랜드들이 유지를 해왔는데 그 사이에 지금 중국도 확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아주 고가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똑같아요. 프랑스 브랜드든지 뭐 이런 거는 있는데 우리나라 포지션이 애매해진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중국인들이 처음에 진화 화장품 쓰니까 마음에 안 들다가 한국 써보니까 좋아. 근데 한국산 제품이 구입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중국산 제품이 요즘 좋아졌다고 그래서 써보니까 좋아. 그렇다고 해서 다시 그들이 한국산 제품으로 돌아올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의류는 이게 어느 나라 건지 잘 모릅니다. 우리도 이제 뭐 한세실업 옷 입고 뭐 영어무역 옷을 입는데 저도 이제 노스페이스를 입지 이게 영어무역이다 생각하고 입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의류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자체 브랜드 파워를 가진 것보다는 글로벌리 브랜드 파워가 큰 곳에 납품하는 기업이 훨씬 나을 수 있다? 그렇죠. 뒤에 소리 소문 없이 웃고 있으니까. 소리 소문 없이 이 ODM 같은 경우 소리 소문 없이 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에서 싸우고 있는 그 사람 이거는 이제 경쟁이 너무 격화되죠. 근데 뒤에서 이 물량 공급 대주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되어 있어요. 가장 지금 그 우리가 일선에서 싸우면서 물량 공급 대주는 게 콜마 그다음에 코스맥스죠. 또 한 가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다른 나라에서 신약 개발 열심히 해놓으면 그 신약을 글로벌 제약사들이 인수를 해오죠. 기술 이전을 하죠. 그러면 글로벌 제약사들이 그 생산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맡기죠.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찍어내면서 돈을 받죠. 얘네가 제일 안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의 시스템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변화 이런 부분들도 인식해 보신다라면 우리가 이제 꼭 브랜드를 갖고 앞에서 대장을 좀 쓰고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뒤에서 코스맥스나 콜마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도 잘 팔려, 상해 공장, 북경 공장 잘 팔려, 미국에서도 잘 팔려. 지금 계속 좋거든요. 지금 그 마침 화장품주 얘기를 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급락한 LG 생활건강 어떻게 좀 보세요? LG 생활건강은 종목 상담으로 워낙 많이 들어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 제가 LG 생활건강을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 정말 어렵네요. 저도 이제 잘 보던 건 아닌데 일단 중국 소비주로 좀 묶이면서 어제 이제 급락세를 좀 시현한 상황인데 뭔가 지금 트리거가 될 만한 상황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기본적 분석은 앞서 말씀드렸고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때 거래량이 이게 지금 1월 달 거래량이 지금 거래량을 솟구치면서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 지금 그러고 나서 지지를 해오다 또 한번 훅 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거래량은 매물대죠. 그렇죠. 이 매물대죠. 이 매물대를 소화하지 않는 이상 이것은 이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차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저는 추세선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항상 보는데요. 이 추세선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더군다나 거래량이 늘면서 밀리는 것은 이거는 최악의 그래프다. 그러니까 지금 펀드멘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재무 분석을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는 최악의 그래프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주주들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기다린다고 해서 저는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지금 이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바닥 징후가 있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이런 상황이었다라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윌리엄 오닐이 쓴 공매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매도의 법칙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미국 책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는 않는데 제가 그 책에서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투자자고 공매도가 가능하다라면 그저께 공매도를 때렸을 겁니다. 그저께 이걸 깨지는 순간 공매도가 나오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그 코로나19 이전에 공매도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 공매도가 막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때 당시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이 아니었고 주식이 그 전에 이제 좋았었다가 막 밀리니까 야, 저점을 지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점을 깨는 순간 대량 거래가 되면서 확 밀리는 종목들이 나타났거든요. 그 공매도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공매도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고 확 밀려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공매도를 보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장중에 보는 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호가창을 놓고 보실 거 아닙니까? 네. 만약에 저야 뭐 이거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LG생활건강을 갖고 계시면 지금 이렇게 제 창을 좀 띄워주세요. LG생활건강을 이제 갖고 있으면 이렇게 호가창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호가창을 보시면 갑자기 여기 83만 3만 여기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에 285주가 있고 98주가 있으면 느낌이 어떻죠? 아, 이게 팔자가 많고 사자가 적구나. 좀 불안하다라는 건데 그렇죠. 여기에 갑자기 만주가 쌓입니다. 공매도는 여러분들 사자 호가에 못 던져요. 83만 2천 원에 주문을 못 내요. 공매도는 위토가에 걸어요. 83만 3천 원에 밖에 주문을 못 내요. 법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만주를 확 쌓아요. 갑자기 여기 200주, 여기 1000주만 쌓아놔도 불안하죠. 갑자기 여기 1000주가 없었던 1000주가 떡하니 들어와요. 그러면 83만 여기서 지금 285주를 팔려고 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있었던 요 사람들이 야 여기 좀 올라오면 내가 팔리겠거니 했는데 야 1200주 뒤에 내가 붙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떡하죠? 여기다 그냥 던져버립니다. 그렇지. 1, 2천 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다 시장가에. 던져버립니다. 여기다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호가가 밀리죠. 그 순간 0.1초도 안 기다리고 이게 확 내려옵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매도가 많으면 여기 285주, 460주, 400주 이렇게 쌓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1000주가 들어오고 위에는 효과가 없어요. 공매도의 특징인 겁니다. 공매도는 여기다 이렇게 막 쌓아놓지 않아요. 여기 딱 갑자기 1000주, 2000주가 들어왔다가 이 83만 2천 원이 매도 효과가 되는 순간 1초 정도, 그러니까 보고 이제 주문을 하니까 바로 내려옵니다. 따라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바뀌면 또 따라 내려옵니다. 이건 전형적인 공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종목이 공매도가 나오는구나. 따라 내려오니 호가 따라 아니면 1000주 던지고 싶은 사람이 저 같으면 그래요. 저는 특성상 팔고 싶으면 2,000원에 던지거든요. 여기다 안 걸어놔요. 그냥 뭐 물론 이제 걸어놓으신 분들은 많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팔아버리고 사면 그냥 여기다 사버리는데 여기에 1000주가 걸려 있다라는 것은 공매도일 확률이 높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공매도라는 게 더군다나 지금 이런 차트에서 보면 누구든지 불안감을 느끼죠.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면 여기다 공매도 때립니다. 이제부터라도. 거기에 이제 같이 따라올 물량들이 있으니. 물론 그리고 지금 더 꽃놀이패가 뭐냐면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거 기관들 많이 갖고 있을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개인들 신용 털리고요. 기관들 로스컷 걸립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 신용이 털리는 순간 내 돈이 다 날아가죠. 그렇지만 기관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과 기관 같은 경우 로스컷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 한 종목이 몇 프로 이상 빠지면 무조건 팔아버리라라는 규정이 있어요. 이거를 팔고 주가가 올라오면 감사가 이제 걔네들은 감사를 받거든요. 금융기관 감사 정말 빡셉니다. 그래서 증권사 다닐 때 보지만 일단 감사 나온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다 긴장하고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차부장 잠깐 들어오세요. 그러면 진짜 무슨 뭐 경찰에 불려가는 것 같아요. 얘네들 다 보고 들어오거든요. 다 보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공매도를 그러니까 로스컷 규정에서 걸렸는데 안 때렸다. 근데 주가가 올라왔다. 그러면 칭찬받을 것 같아요? 규정 위반으로 심할 썼어야 돼요. 근데 때렸는데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공매도 세력이라면 이거는 꽃놀이패예요. 계속 때리면 물량이 계속 나오거든요. 기관들 물량 나오고 신용 나오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빠지는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을 정말 제가 조금 뭐 가슴을 후벼 파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피도 눈물도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우리가 제시 리버모어라는 여러분들 투자자가 있잖아요. 제시 리버모어가 여러분들 그 투자자의 회상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버은 건 다 공매도였어요.
올라갈 때 돈 번 적 별로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10번 매매해서 8번을 다 공매도에서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10번에서 8번을 공매도를 벌었어요. 남은 사람, 다른 사람도 피눈물 흘렸겠죠. 우리가 제시리버모를 존경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피눈물을 내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특성을 좀 잘 아십사.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럼 들고 있으신 분들에게는 좀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이거는 지금이라도 좀 냉정한 판단을 좀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냉정한 판단을 예. 해볼 필요가 있다. 네. 네. 하여튼 이거는 우리 차 소장님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예. 네. 또 다른 반대쪽 사이드의 또 의견을 들어보시고 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좋은 쪽도 들으셔서 만약 그분이 얘기가 맞았으면 정말 좋죠. 그렇지만 다른 의견도 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오히려 뭐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결론 손절하자, 사자, 팔자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그 근거, 맞습니다. 이유가 뭐냐, 예. 그거를 들으시고 그거에 집중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되는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네. 네, 하여튼 어렵네요. 이런 시장이 이게 지금 몇 달째죠? 지금 이게 2달? 이게 지금 올 들어서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문제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재밌는 뭐 이제 좀 우울한 얘기 했으니까 의외의 좀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엊그제 본 공시인데요. 대표님도 처음 보셨을 것 같아요. 두산중공업인데요. 네. 두산중공업의 이제 뉴스를 보면 두산중공업이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아무래도 두산중공업이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잠시만요. 이게 있어요.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라는 게 투자주의가 되는 게 있네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제 투자유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 뭐죠? 그러니까 소수 지점 집중 매매라든지 아니면 소수 계좌에서 집중적으로 매매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스팸 관여 과다 종목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가 급증한 경우. 이게 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두산중공업이 윤석열 당선인 테마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스팸 광고가 쏟아졌다라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스팸이다라고 인터넷진흥원에 우리도 스팸 오면 신고 누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그 저런 거 우리 카톡이나 문자로 네. 급등주 대박 맞습니다. 급등주 네. 뭐 두산중공업 지금 놓치면 후회합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게 급등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제 되는 걸 처음 알았어요. 참 거기서 말씀드리는 건데 잠깐 이제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최근에 일요일 오후가 되면 지인들한테 신고가 막 들어와요.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절대 영업 안 합니다. 저는 뭐 돈 받고 정보 팔고 그런 짓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 이름으로 YG경제연구소로 받으신 거 있으면 전부 다 스팸입니다. 우리도 이미 그 했는데 우리 이름으로도 나가더라고요. 광고가. 그러니까 그 광고 나가는데 100% 스팸입니다, 여러분들. 아니 그래가지고 네. 파이로 모니터로 해가지고 나온 거에 네. 우리 제 직원 한 명이 네. 들어갔대요. 네. 들어가서 원래는 이제 뭐 하는 데야 도대체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호기심에서 놀다 보니까 거기서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무료로 막 정보를 주더라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게 좀 맞나? 하고 테스트를 해본다고 해가지고 네. 몇십만 원 날렸어요. 그 내가 바보 그랬거든. 그러니까 제 친구도 제가 이제 친구가 이제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사기야 그랬더니 들어가 봤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가 사기다라고 쳤더니 0.1초 만에 지워지더래요. 저도 이 사이트는 파이로 모니터 그 사칭 사기방, 리딩방 뭐 이런 식으로 쓰니까 아이디가 가려지고 그런 댓글을 한 서너 번 쓰니까 그 다음에는 강퇴를 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이거는 정말 화나는 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즘 방송에서 좀 그러니까 아까 어떤 댓글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우리 12시 라이브 방송하면서 네. 오늘 10시에 우리 차 소장님 모십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그 우리 차 장군님, 그 장군님 목소리가 커가지고 장군님 어느 분이 댓글 하나 남겼는데
화가 좀 많으신 것 같다고. 요즘 좀 죄송합니다. 제가 좀 화를 좀 줄이겠습니다. 예. 네. 화나는 일이 좀 많으신가 봐요. 아니 이런 것들 보면 네. 제넥신이 네.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많은 광고를 했어요.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넥신 갖고 계시든 안 갖고 계시든 우리나라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임상을 멈췄습니다. 임상을 멈췄는데 이제 뭐 백신 개발하다 임상 멈출 수 있죠. 근데 얘네가 동물 임상 실험서부터 막 여러 가지 해왔을 때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했어요. 우리가 동물 전임상 들어갑니다. 1상 들어갑니다. 2상 들어갑니다. 3상 들어갑니다. 했는데 멈췄어요. 그 20실 언제 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금요일 날 오후 3시 40분.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제넥신에 항의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이 투자자분들이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되는 게 기업의 홍보를 믿고 투자하고 기업을 믿어야죠. 믿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행태들 보면 금요일 날 3시 40분이 뭡니까? 이거는 정말 제넥신이란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좀 목소리를 작게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넥신 포스코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 이번에 주총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주총 시즌 배당하지 않습니까? 네. 포스코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배당 성향을 30% 유지하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배당 성향 같은 경우 3년 동안 유지되는 것은 배당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순이익에서 몇 프로 배당을 주느냐예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들쑥날쑥할 수 있지만 순이익이 1,000억이 나던 2,000억이 나던 30%는 내 주주 몫이다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배당 주식 투자할 때 바로미터거든요. 그게. 올해 배당 그러니까 2021년 갖고 배당 줘야 되죠. 2020년에 30% 줬거든요. 2021년에 30% 줘야죠. 근데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났네. 그래서 올해는 20%만 준답니다. 말이 됩니까?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 안 높이겠습니까? 우리는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있잖아요. 주식 말고 기업을 사라. 정말 기업을 샀고 기업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포스코가 배당 수익에 대한 얘기를 슬그머니 바꾸고 제넥신 같은 경우 금요일 오후 3시 40분에 임상 중단에 대한 얘기에서 월요일날 폭락시켜버리고 저는 이런 거는 우리 8.15에서 목소리 높여야 된다고요. 네. 높여서. 하여튼 지금 가버넌스 이슈. 그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이게 투자라는 게 뭐 사기 집단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주가 띄운 다음에 뭐 어떻게 할 거 아닌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그 투자자들의 신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좋은 것은 막 홍보하다가 안 좋으면 우리가 안 좋다라고 차라리 뭐 한 12시라도 했으면 그래도 주가는 빠졌겠죠. 그래도 이제 만약에 그 보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손절을 하든지 한데 이거는 3시 40분에 딱 하면 그 다음날 수직급 낙하버리는 건데 월요일 날 주말 내내 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 이런 것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 망치면 성적표 갖고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빨리 매를 맞아버리는 게 낫지. 안타깝습니다 정말. 네. 하여튼 우리 차 소장님 그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드는 이런 환경이 빨리 사라져야 우리가 상냥한 친절한 우리 차 소장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저 목소리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이제 버럭으로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버럭 장군으로 그 닉네임을 하나 만드시죠 뭐. 저기 김민수 대표하고 톰 제리 뭐 하시는데 톰 말고 버럭 장군. 버럭으로요. 네, 버럭 장군. 앞으로는 좋은 소식만 갖고 오겠습니다. 좋은 소식만. 네. 자 일단 지금 오늘 중국 시장 안 좋았고요. 내일 FOMC 회의 있고 러시아 디폴트 우려감 있고요. 하여튼 악재만 쌓였어요. 우리 국내장도 1월서부터 계속 악재였습니다. 예. 와 이런 해도 참 드물 거예요. 국내외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의 본연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대표님도 인식하시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2020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놀라실 거예요. 제가 정말 SNS 돌아다니는 웃긴 그 짤이라고 그러나요? 뭐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전지현 나왔었던 그 독립군 영화 있었죠. 뭐 이렇게 지리산? 아니 지리산이 최근에 뭐지? 하여튼 해가지고 암살. 영화 이태리인가 우리 이병헌하고 나온 거 그게 갑자기 올라서.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 거기 이제 제가 배우 이름 모르고 배신자가 이제 이쪽 독립군이었다가
이제 이정재가 이제 독립군이었다가 우리나라 역사였죠. 이제 밀정으로 바뀌었고 그 밀정이 결국은 이제 경찰이 되고 이제 뭐 이런 안타까운 역사였는데 그걸 이제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과거에 이제 동지들이 만나서 이정재한테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이정재가 이제 했던 거 있죠. 몰랐으니까. 독립이 될 줄 몰랐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가 이제 캡처해갖고 주식시장에 돌아다니는 게 몰랐으니까. 빠질 줄 몰랐으니까. 2020년에 들어왔다. 올라가는 것만 봐왔기 때문에 2020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빠진다라는 개념이 없었죠. 무조건 올라가고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 하고 장기 투자는 답이다.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런 뇌피셜만 나왔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저는 30년 가까이 있었지만 이런 시장 숱하게 봐왔고요. IMF도 봐왔고 서프라임 사태도 봐왔고 밀리니엄 2000년에 코스닥 박살나는 것도 봐왔고 그게 주식시장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차제라도 리스크 관리를 좀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하자라는 관점에서 내일장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을 일단 좀 많이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당장 내일은 더 조용할 것 같아요. 내일은 중국도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급락은 어느 정도 이제 멈췄다. 이제 급매물들은 소화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FOMC를 앞두고 적극적인 매매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서로 여기서 만약에 적극적인 매매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도보다는 매수가 지금 좀 강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밑하단이 지지된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차트를 볼 때 단순하게 이 차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심리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 저는 심리적으로 차트를 보는데 지금 이렇게 코스피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를 안 깨는 이유는 여기만 오면 밑꼬리를 달죠. 3번 밑꼬리를 달았죠. 이거는 저가에 살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봉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건 밀어내리는 봉이죠. 밀어내리는 봉인데 지금 이거는 바닥을 잡아주는 봉이거든요. 그런 봉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여기서 그리고 봉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여기 봉의 크기가 내려올 때 심리가 극대화되면서 심리가 이제 공포감이 확 바뀐 거죠. 여기서 신용매물로 털렸을 거도 공포지만 여기서는 봉의 크기가 작아요. 그렇다면 내일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재미없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다음 날에 대한 중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국의 선물러쇼 동시만기일이에요. 미국에 또 다른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거리두기를 보시고 혹시 시장에 있어서의 돌발 악재가 나오는 부분들만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FOMC에 대한 얘기들이 내일 극심하게 쏟아질 텐데 전부 다 뇌피셜이다. 일단은 확인될 때까지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우리도 선거도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막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결국 간발의처럼 윤석열 당선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뚜껑 열릴 때까지는 내일 하루는 그냥 좀 넘어가자. 이런 분위기를 좀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을 다 확인하고 이제는 그 시기가 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확인하고 움직이자.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 시장 좀 그나마 좀 잘 지킨 건가라는 안도감도 들지만 또 중국 시장을 보니까 너무 불안하네요. 그렇겠죠. 다 그리고 공존해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어쨌건 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스닥 선물 지수도 좀 흔들리고 유럽 지수가 지금 2.5%대 빠지고 있어서 이게 그래도 다 중국 쪽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김민수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장중 시장을 하시니까 김민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랑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얘기를 해보면 같이 이제 출연하는 방송에서 얘기해 보면 김민수 대표는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지만 확인하자는 주의고요. 저는 지금 바닥을 좀 나름대로 잡았다는 걸 무게중심을 좀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놓고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바닥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통점은 있다. 이게 여기서 크게 빠질 것은 없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다음부터는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만 유지하겠습니다. 잘 안 될 것 같아. 이게 천성이시라.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우리 차 소장님 할 때 볼륨을 한 3-4개 줄일까? 네. 예. 하여튼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번 리스크 관리라는 측면에서 좀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네, 내일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일단 지켜보는 걸로 뭐 그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어떤 그 현상이 벌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은 다 미리 해놓으시고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준비가 된 분들은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한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지 우왕좌왕하다가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방송 보신 분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걱정도 되고 조그마한 기대감도 있기도 한데 어쨌건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하시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스윙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에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시 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한번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제가 쓴 책인데요.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